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남입니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잠깐이나마 신분 상승의 꿈을 꾸었던 저의 황당하고 기막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돈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가 착실하게 노동하신 만큼 돈을 벌어오시니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지만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할 때 힘들어 하셨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공사장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모자랄 때만 간간히 받아주어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간신히 엄마가 살림을 꾸려나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주 검소하고 알뜰하신 분이었지만 수입 자체가 적으니 살림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 주말이면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사장에 나가 일을 따내 일을 돕곤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공사장에서는 아버지의 몸이 성치 않으니 아버지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식당 일을 알아본다고 열흘 넘게 이곳저곳 면접을 보셨는데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뽑아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하는 식당에서 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겼는지 아버지를 직원으로 뽑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생활비를 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보다도 늘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식당 일을 열심히 하셨죠. 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더니 아버지에게는 식당 일은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몰래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식당은 사람도 많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밝은 얼굴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어요.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 거라 언제 잘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공사장 일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안정되어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아버지는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보, 우리 가게 사장님이 가게를 하나 더 새로 연다네.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장사가 잘 되면 당신도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집 생활비 걱정은 없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가게도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그런가?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새로 가게 여는 곳에 신경 써야 해서 지금 하는 가게는 나한테 맡기고 간다고 하는구만. 그래요? 그럼 지점을 맡기고 가는 거니까 당신이 지점장이 되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일을 잘해서 완전히 나한테 맡기고 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일하는 곳 가게의 사장으로 말이야. 사장을요? 어머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요? 당신 그럼 이제 식당 사장님 된 거예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월급제가 아니라 식당 월 매출의 20%를 내 월급으로 주신대. 여보, 너무 잘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하늘도 알아주시나 보다. 그렇게 부모님은 앞으로 해뜰 날만 있을 거라 여기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몇 달 만에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셔야만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식당 부부는 사기꾼이었고 아버지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것이었죠. 시중에 나온 식당 가게를 사서 마치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처럼 꾸민 후에 다시 가게를 원래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싼 권리금을 받고 파는 일을 했대요. 문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들인 식재료들도 전부 외상으로 받아와서 쓰고는 외상값을 전부 저희 아버지 앞으로 달아놓은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사장이라는 타이틀 하나에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일만 하다 당한 꼴이 되었죠. 나중에 외상값을 받으러 온 시장 가게 주인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다시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 저는 그냥 기술 하나 제대로 배워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공사장에서 용접 일이 좋겠다 싶어 일을 배우고는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재기를 못하시고 주로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았기에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어머니도 백화점 마트에 나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 열심히 일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올 때까지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며 다시 좀 살만해지더군요. 아버지도 집안에 돈이 좀 생기니 다시 정신을 차리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동네 대형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을 하시니 시련을 딛고 일어나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 모두 제 각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다 보니 나중엔 집도 조금 넓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에서 살다가 전세로 사니 다달이 나가는 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짜 우리 집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셋집인데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이곳저곳 예쁘게 꾸미셨어요. 늘 아끼는 것만 할 줄 아시던 분이 집을 꾸민다고 화분도 사시고 장식품도 사시는 걸 보면서 엄마도 꾸미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20대를 일만 하며 돈을 모으는데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20대 때 친구 소개로 한번 연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연애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밥도 사 먹어야 하고 차도 한 잔 마셔야 하다 보니 그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곳만 찾아다니고 차비도 아끼려고 서너 정거장은 걸어서 다니다 보니 나중엔 여자친구가 저에게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떠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구나 싶어 그냥 돈을 좀 더 모으는 데 열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20대가 끝이 나고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 삶의 유일한 낙이 와인을 마시는 거였어요. 주말이면 누굴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라고 엄마가 백화점 마트에서 할인하는 와인을 한번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한 병에 10,000원도 안 하는 와인이었는데 저렴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했죠.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와인이라는 걸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는 술의 그 독한 쓴맛이 싫어서 술을 안 마셔요. 그나마 맥주나 조금 먹을 줄 압니다. 그런 제가 와인을 마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향기로운 술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 후로는 제가 직접 와인을 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와인 동호회를 찾게 되더군요. 집에서 혼자 마시긴 외롭기도 해서 동호회에 큰맘 먹고 한번 나가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여자였습니다. 외모가 예뻐서라기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민 여자였거든요. 저는 힐끔거리며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도 저를 자꾸 바라보더군요. 그날은 제가 나름 꾸미고 나간 날이었어요. 딱 한 벌 있는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힘도 좀 주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길에 내가 좀 멋있나 생각하며 제 멋에 취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돼요? 네? 네, 앉으세요. 그 여자의 관심에 역시 오늘 내가 좀 멋있나 보네 라고 확신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전 달콤한 와인 좋아합니다. 네. 저는 본 로만의 와인 좋아해요. 본 뭐요? 본론만 말하라고요? 사실 제가 와인을 잘 몰라요. 그냥 맛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 보이네요. 그녀는 저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 웃어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와인을 좀 마셔서 그런지 이 여자랑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와인 선배였고 동호회에 나온 지도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온 와인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와인에 박식한 사람 같아 그 여자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화려한 겉모습처럼 그녀의 머릿속도 나 같은 일반 서민과는 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와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나랑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 같아서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주 빠르게 그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단 3번의 만남 끝에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동안 예전 여자친구가 저를 떠난 이유가 자꾸 생각나서 이번 여자친구에게는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좀 더 신경 써서 만났어요. 적어도 데이트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좀 써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녀와 가는 식당은 제가 알던 그 흔한 식당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연애할 때 한 끼 식사로 3, 4만 원이면 잘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녀와 방문한 레스토랑은 1인 식사값이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체린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주영인데 이름이 촌스러워 개명했다고 하더군요. 체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 세트를 골라 시켰고 저는 식사값이 부담스러워 스파게티 중에서도 가장 싼 스파게티 한 개를 골랐습니다. 오빠도 스테이크 세트로 시켜요. 아니야. 나 원래 밀가루 음식 좋아해서 스파게티 안 하면 돼. 그래요? 난 고기가 좋은데. 오빠 밀가루 음식 진짜 좋아하나 봐. 전에도 스파게티 먹더니. 내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는 편이야. 지금은 스파게티에 꽂힌 거고. 사실 가격이 부담되어서 제일 싼 스파게티를 먹는 거라는 말은 죽어도 못한 채 식사를 마치고 결제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내 한 달 월급이 얼마고 그중에 이 식사 값이 몇 분의 몇이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직원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에이, 고객님, 계산은 이미 여자분이 하셨는데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들면서 카드를 다시 지갑에 꽂아 넣고는 여자친구에게 갔어요. 아이, 체리나, 너가 계산했어? 저번에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야지. 저번에 오빠가 떡볶이밖에 못 사줬는데 오늘 식사값도 많이 나왔는데 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아유, 오빠 너무 귀여워. 그런 거 걱정 말고 우리 재밌게 놀기나 하자. 제 팔에 팔짱을 끼며 여자친구는 룰루랄라 하며 나갔어요. 체린이와의 연애는 남들과 하는 연애와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돈을 어찌나 많이 쓰는지 체린이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제 심장이 다 벌렁거렸어요. 하루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를 사들고 나오는데 제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큰 금액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 체린아, 너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오늘은 좀 돈 아껴 쓴 편인데 사실 저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 넌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오빤 별게 다 궁금하다. 그냥 용돈 받은 걸로 산 거야. 엄마가 매달 용돈 넣어주시거든. 아니, 얼마를 주시길래 이런 가방을 시장에서 야채 사듯이 사는 거야? 얼마 안 돼. 한 3천에서 5천 사이? 아이, 뭐? 아이, 오빠 창피하게 왜 이래? 빨리 가자. 그녀의 차를 봤을 때부터 부잣집 딸인가 보다 하고 예상은 했지만 제 삶의 기준에서는 상상도 못한 부자였어요. 제가 1년을 꼬박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을 매달 용돈으로 받는 여자라니, 그런 여자가 제 여자친구라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나타난 건지 그녀는 마음씨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배려해 저와 데이트할 때는 차를 집에 놓고 오곤 했거든요. 부자로 살아온 그녀가 저와 맞춰주려고 나름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저와 만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저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의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의 소소한 선물에도 감동하고 기뻐해주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는데 체린이가 쇼핑백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나도 오빠 선물 준비했어. 열어봐.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오빠는 선물 안 줘도 되는데 미안하게. 이 시계네.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너무 비싼 선물 산 거 아니야? 오빠는 그 정도 할 자격 있어. 내 남자친구니까. 시계 케이스도 엄청 고급스럽고 시계도 번쩍거리는 것이 한눈에 봐도 무척 비싸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명품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던지라 그 시계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왔어요. 꽃다발과 케이크만 사들고 간 제 손이 미안할 정도였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시계를 차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지시 감독받고 있는데 감독관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그 시계 차고 용접할 건가? 네? 네. 여자친구가 사준 거라서요. 아주 대단한 여자친구를 둔 모양이네.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시계를 사줄 정도면. 네? 1,000만 원이요? 아무튼 내가 자네라면 그 시계는 벗어놓고 일하겠네. 용접하다가 불똥이라도 튀어서 망가지면 어째?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시계에 써진 알파벳을 인터넷에 쳐보았어요. 시계 중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시계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체리나, 이 시계 얼마짜리야? 그건 왜?
아니, 나 오늘 현장 나갈 때 너가 준 시계하고 나갔는데 감독관님이 이거 1,000만 원은 한다길래. 아, 맞는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체리나, 오빠랑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비싼 선물은 좀 부담스럽다. 보통 예물 시계도 이렇게 비싼 건 안 하는데. 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냥 오빠만 보면 좋은 것 해주고 싶어서 내 취향으로 고른 거였는데. 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줘도 돼. 그래도 오빠는 체린이 사랑하니까. 알겠어, 오빠. 그래도 이왕 사준 거는 물을 수 없으니까 잘 차고 다녀줘. 그렇게 그녀와 만난 지 5개월이 지날 무렵 여자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길어야 3개월이래.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래. 아이, 뭐 아버님이? 체린이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아버님 곁 잘 지켜드려. 오빠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오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 결혼? 갑자기? 우리 아빠가 나 시집 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길어야 3개월이라니까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네. 오빠, 나 사랑하지? 아이, 그럼 사랑하지. 그런데 결혼은 좀 갑작스러워서. 사실 내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아서. 돈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이 많은데. 그래도 신혼집도 마련하려면. 오빠, 잠깐만. 나 아빠한테 가봐야겠다. 나중에 전화할게. 여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니 결혼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친구 성식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식아, 체린이가 나한테 결혼을 하자는데? 아이, 뭐 결혼? 벌써? 너네 만난 지 반년도 안 되지 않았냐? 아이, 그러니까. 걔 혹시 사기꾼 아니야? 뭐 사기꾼? 넌 그게 친구 여자친구한테 할 소리냐? 아니, 좀 그렇잖아. 솔직히 너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부잣집 외동딸이 너 좋다고 매달리냐고. 게다가 결혼까지 하자고 하고. 너 혹시 걔한테 돈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볼 게 없어.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이, 농담하지 말고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걔한테 물질적으로 뭐 뜯기고 그런 거 없냐고. 아, 없어. 게다가 비싼 밥 먹으러 가면 체린이가 다 계산하고 내가 계산하는 거래봐야 고작 국수집, 분식집 이런 게 다야. 비싼 밥 먹어봐야 삼겹살 3인분 먹은 게 다고. 혹시 걔가 너한테 명품 사달라고 하고 그런 건 없고? 아, 없어. 오히려 내가 받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체린이네 엄마가 용돈으로 3천에서 5천씩 넣어줘서 그 돈으로 사는 거래. 야, 진짜 미스테리네. 네 말 들어보면 진짜 부잣집 딸 막는 것 같은데 그런 애가 왜 너한테 결혼까지 하자고 그러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지. 얘기만 들어보면 전형적인 사기꾼 맞는데 희한하네. 누구더러 계속 사기꾼이래. 사기꾼도 돈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나 같은 빈털터리한테 누가 사기를 치냐? 그리고 너 사기꾼 소리 좀 그만해라. 계속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고민 끝에 친구와 상담 좀 해보려 했다가 친구한테 여자친구 사기꾼 아니냐는 소리만 듣고 헤어져 기분이 찜찜하던 차였어요. 내가 분수에 넘치는 여자친구를 만나니 친구가 부러워서 저런 막말을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지 하고 장문의 문자를 읽어내려가니 그건 다름 아닌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체린이 엄마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하게 되네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야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서 문자로 연락하게 된 점 미안합니다. 체린이가 요새 집에서 성훈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서로 많이 좋아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체린이 아빠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양반 살아생전 소원이 외동딸 시집 갈 때까지 사는 거였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귄 시간이 짧아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저는 체린이랑 성훈군만 괜찮다면 둘이 결혼하는 건 찬성이에요. 만약 둘이 결혼 성사가 된다고 하면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우리 쪽에서 서둘러 하는 결혼이기도 하니 그러니 체린이 통장에 10억 정도 넣어줄게요. 그러니 집 걱정은 말고 둘이 같은 마음이라면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결혼 이야기도 충격적인데 체린이 어머니께서 신혼집 마련할 또 10억을 준다고 하니 2차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10억이라니. 제 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할 것 같은 큰 액수에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유년 시절부터 어렵게 살아온 제 인생이 지금부터 필요나 보다 싶기도 하고 이런 여자친구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제안을 덥석 물기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내키지 않은 게 있었어요. 딱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고민해보고 채린이와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채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채린아, 아버님은 좀 어떠셔? 계속 안 좋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매일매일이 불안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 정말? 오빠 잘 생각했어. 결혼 준비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할게. 그래, 알겠어. 그럼 상견례 날부터 정하자. 알겠어. 그 여자친구와 가까운 시일로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위독해져서 상견례를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으니 아버님을 뵈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여자친구에게 어느 병원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느 병원인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도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 상황이 심각한 듯 했어요. 그 후로 문자로 병원 위치 알려주면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여자친구에게서 답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아버님이 다시 괜찮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상견례 날을 잡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상견례 날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어머님이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지 않나, 회사에서 주말에도 나오라고 했다고 하질 않나, 하여간 점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죠. 상견례도 못했는데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 여자친구가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상견례 없이 그냥 결혼해야겠어. 자꾸 날짜만 잡으면 이렇게 일이 생기네. 아이, 그래도 상견례 없이 결혼 진행하는 건 좀 아니지. 이번 주로 다시 날 잡아봐. 그런가? 알겠어. 상견례를 자꾸 피하는 여자친구를 못 믿어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꼭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김서방이라 부르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들은 상견례 없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꼭 말끝에는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결혼하면 상암동에 건물 관리해보는 건 어떻겠나? 건물을 여기저기 사들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돼서 자네가 하나만이라도 맡아서 봐주면 좋겠는데, 물론 관리 명목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500씩 넣어줌세. 그리고 관리 잘한다 싶으면 내가 나중에 상암동 건물은 자네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볼 생각 없나? 갑작스러운 건물 이야기가 뜬금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저에게 건물을 주겠다니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바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 되어 또 예비 장모님께 연락이 와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김서방, 내가 우리 남편 세상 떠나면 남은 재산 정리해서 유통회사를 하나 차릴 생각인데 자네가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나? 우리가 외동딸 하나라 자네가 맡아주면 아주 든든할 것 같다만. 갑자기 회사 운영이라니, 용접공으로 일하던 제가 경영이라니요.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서 이것도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면 말이 짧아지며 알겠다고 하고는 그 뒤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것은 예비 장모님이 연락을 할 땐 늘 문자로만 연락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하는 게 이상해서 한 번은 제가 전화로 통화해도 되겠냐고 여쭈니 밖에 나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거나 제가 전화를 걸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곤 하더군요. 점점 더 이상하고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혹시 채린이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건 아닌지 싶어 그 이후로는 결혼을 미루고 채린이를 더 세밀히 관찰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채린이는 여전히 돈을 펑펑 쓰며 재력을 과시했다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재벌 딸쯤 되어 보였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상견례 말만 나오면 자꾸 빙빙 둘러대는 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몰래 숨어서 그녀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채린이네 집은 한남동 주택가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부자 동네에 저런 집에서 산다면 무조건 부잣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가는 모습을 꼭 확인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는 척하다가 몰래 다시 돌아와 그녀가 집에 가는지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주택가에서 내려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녀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느 한 주택가로 들어가더군요. 그건 바로 은평구에 있는 어느 동네였는데 낡은 주택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3층 주택 앞에 서더니 작은 쪽문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아오던 화려한 모습의 부잣집 딸이 살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대체 그녀가 왜 이곳에 들어간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날 속인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에 그녀가 저를 만나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속여가면서까지 부잣집 딸 행세를 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곧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며 모르는 사람 보는 듯한 얼굴로 묻더군요. 누구세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총각이 누군데요? 저 채린이 남자친구입니다. 아내 채린이 있죠? 채린이? 설마 우리 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미쳐. 그런 애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없다니요. 제가 방금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아이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만 가요. 엄마, 누가 왔어? 그녀의 어머니와 나누는 소리에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색이 되더군요. 체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나 미행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까 그 집은 뭐고 또 이 집은 뭐야? 너 그동안 나한테 보인 모습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니. 누구 보고 거짓말쟁이래? 여긴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인데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가끔씩 오는 곳이야.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나와서. 이거사, 너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아빠 사업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총각, 얘가 총각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요. 내 딸이 저 모양이라. 일단 동네 시끄러우니까 들어와요.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나가라고. 제린이는 저를 들어오게 하려던 어머니를 밀치고는 저를 다짜고짜 문 밖으로 밀며 내쫓더군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가 다시 머릿속이 뒤죽박죽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서 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녀의 어머니가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에이, 총각, 이거 받아. 이거 내 연락처야. 내일 오전에 연락 한번 줘요. 그렇게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 되길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 유복하게 자라온 그녀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초라하게 살게 되자 정신이 점점 이상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남자들을 만나곤 했는데 제가 벌써 4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도 결국엔 그녀의 거짓말들에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를 뒷조사하다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 분수에 넘치게 돈을 쓰고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한 여자를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게다가 그녀의 사치스러움은 결국 가난한 집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지금도 큰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저하고 연락 주고받던 사람 어머님 아니셨던 거죠? 나는 어제 총각 처음 봤어요. 우리 딸애한테 남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 딸애가 내 행세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돈 해준다면서 부자 부모 행세하지 않던가요? 아, 네. 총각도 참 어수룩하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어. 어느 부모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사위한테 그런 큰 돈을 턱턱 주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한테. 이 총각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요. 저 그럼 아버님은 많이 위독하시다던데. 에휴,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애 아빠 죽은 지는 3년도 넘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 부도나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느라 우리 집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우. 제린이는 원래 자신감 넘치고 밝은 딸이었대요. 그녀는 좋은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라 온갖 사랑을 받고 풍요롭게 지내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집안이 한순간에 기울자 평소 그녀를 시기하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대요. 계속되는 따돌림과 무시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격지심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며 환청에 시달리기도 해서 약까지 먹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예전처럼 밝아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가 나름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남자친구 덕을 보며 좋은 옷에 명품 가방을 들다 보니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명품 가방을 사거나 옷을 사 입는 데 썼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카드 빚을 만들면서까지 계속 사치를 부려서 빚이 문덩이처럼 불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남자들에게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사귄 뒤에 빚을 대신 갚아주게 한다거나 하며 빚을 조금씩 청산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의 실체를 알고 나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채린이가 저 만나면서 쓴 돈이 수천만 원인데 대체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죠? 백화점 쇼핑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중에 그대로 백화점에 환불하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250만 원 겨우 버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걸 사겠어요? 총각도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만났으니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의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요. 그녀의 어머니와 충격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저는 하루 종일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습관처럼 용접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녀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채린이니? 할 말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긴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준 시계만 돌려줘. 뭐? 넌 나한테 할 얘기가 그것뿐이야? 그럼 우리 사이에 무슨 더 할 말이 남았어? 고가 제품이니까 택배로 받기도 뭐하고 내가 직접 찾으러 갈게. 적어도 미안하다며 자신이 왜 그랬는지 해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시계 이야기만 하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린 그녀였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 시계를 바라보며 이깟게 뭐라고 사람 무시하고 따돌려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인지 이런 건 보물이 아니라 요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이런 재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녀만의 이유가 있겠지 싶어 감히 그녀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야? 이리 줘. 제린이는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뺏어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가난한 집안의 변변한 직업도 아닌데 나 뭐 볼 거 있어서 그동안 만나왔던 거냐고. 그런 거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을 텐데. 너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나 가지고 장난친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친 채 뒤돌아 가버렸어요. 짧은 시간 동안의 연애였지만 그래도 전 나름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거였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친구를 만나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야, 천천히 좀 마셔. 놔. 그동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쓴 소주를 먹나 했는데 이제야 이 맛을 알겠다. 속이 너무 쓰리니까 이 쓰디 쓴 소주가 달게 느껴지네. 뭔 소리야 그게. 너 후회하지 말고 천천히 마셔. 그러다 훅 간다. 근데 걔는 진짜 나를 왜 만난 걸까? 걔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다른 남자들한테는 돈 해달라면서 손 내밀었다는데 나한테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좀 말해봐. 너 심리학 전공했잖아.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채린이 너랑 진짜 결혼할 생각이었을 거야. 널 보면서 예전에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돈 없어도 소소하게 행복 찾아 사는 네가 좋아 보였던 거지. 거기서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라면 꾸며진 자신의 모습이 들통나도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여자들 생각을 내가 어찌하냐. 심리학 전공했어도 나도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아무튼 다 잊고 훌훌 털고 살아. 아이 그만 좀 마시고 나도 좀 마시자. 그렇게 저의 일장 춘몽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어찌 사는지 궁금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어느새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와인 동호회 혹시나 나오는가 싶어 동호회에 나가도 보았지만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엄마를 모시러 백화점 마트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는 코너로 걸어가는데 진열대 앞에서 남녀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가 싸우나 싶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야,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남의 차 가져가서 공짜로 타고 다닌 주제에 뭐 더러워? 이제 네 차 빌려 탈 일 없으니까 가져가고 꺼지라고. 이게 어디다 대고 꺼지래? 커지 같은 게 데리고 놀아줬더니. 뭐 커지? 우리 아빠가 가진 강남 건물이 몇 개인데 거지래. 야, 너 그거 전부 거짓말이잖아. 누굴 바보 천지로 하냐? 누가 거짓말이래. 증거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대접해? 너 이러는 거 우리 아빠가 알면 너 가만 안 둘걸? 너 진짜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사업 망해서 죽은 아빠는 왜 자꾸 찾아? 죽긴 누가 죽어? 아니야, 아니라고. 제린이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를 쳐다보자 뭘 봐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는 떨어진 수입차 로고가 박힌 차키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도 그 차는 제가 그녀를 만날 때 타고 왔던 외제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도 만났나 봅니다. 이제와 그런 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배신당한 느낌에
기분이 쏙 좋지 않더군요. 결국 백화점 보안 요원이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간 후에야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발견한 엄마는 반갑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성훈이 왔어. 아까 저기 어떤 여자랑 남자랑 큰 소리 내면서 싸우더라. 엄마는 자리 지켜야 돼서 못 보고 소리만 들었는데 여자가 부자인 척하면서 남자를 속였나 봐. 너도 여자 만날 때 잘 보고 만나. 아무나 만나지 말고. 남일에 관심도 많으시네. 이 멀리서 그걸 다 들었어요? 아이, 엄마 언제 끝나요? 엄마 아직 한 20-30분 더 해야 돼. 심심하니까 백화점이나 한 바퀴 돌고 있어. 저는 딱히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서 있기는 지루해서 백화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매장 안에 화려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놓인 명품들을 바라보다 그 안에 손님들을 쳐다보았어요. 수백만 원 하는 가방을 사겠다고 매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았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넌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몰라. 얼마나 많은데. 저 밖에 있는 건물 수만큼 부자가 많은 거야. 그렇게나 많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자가 진짜 많아 보이지 않냐? 저 매장 안의 사람들도 정말 모두 부자일까? 아니면 전 여자친구처럼 부자 행세를 하는 가짜 부자일까?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채워지자 또다시 심경이 복잡해져 고개를 흔들고 생각을 털어버렸어요. 백화점이 어찌나 넓은지 한 바퀴 겨우 돌아왔는데 20-30분이 금세 지나더군요. 저는 마트로 가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제 속사정도 모른 채 저런 여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여자는 사치스러우면 폐가망신 한다면서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치르려 했던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엄마는 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짧은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헤어질 줄 알았다는 듯이 별로 대수로워하지 않으시길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상견례를 몇 번이나 미룰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하셨다네요. 진짜 인연이면 일이 술술 풀린다면서요.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집에서 혼자 저렴한 와인을 사다 마시며 지내고 있어요. 동호회도 한번 다녀와 보니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이 있어서 안 나가게 되더군요.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